돈가스 한 3개. 서아씨 뭐 짬뽕? 뭐 그냥 볶음밥 아니 돈가스 볶음밥. 방송해요. 방송해야죠. 방송해 만들어. 7월 말 8월 중순까지는 여름 이제 휴가가 절정인 시점이죠. 이설 정치철학 TV는 여러분의 도움으로 방송을 진행합니다. 그 도움에 힘입어 성실하게 준비를 해서 독자적으로 정론 집필한다라고 나름 자부하고 있습니다. 정치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께 방송을 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고 노력하겠습니다. 늘 겸손하고 성실한 논평으로 독자님들께 보답해 드릴 것을 약속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들으시고서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구독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후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성 있는 방송으로 보답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누굴 지지한다라고 해서 돈을 받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홧김에 올린 후원 계좌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독자님들의 순수한 참여로만 운영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사실은 후원 계좌를 올리는 것을 마음 먹고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성질이 나서 올렸고요. 그리고 유튜브 돈 안 받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라는 말에 난 아닌데 라는 생각을 했지만 후원 계좌를 올리니까 또 나름 좋은 점이 있더라고요. 아이디어를 이제 침해받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또 뜻도 있고 해서 올리게 되었다라는 점 알아주셨으면 하고요. 불편해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저도 이제 채널을 운영하면서 여러 번의 고비가 있었고, 이제 한 번에 이제 여러 번의 신고와 함께 폐쇄도 됐었고, 다시 이제 시작하는 채널 운영입니다. 운영에 있어서,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권유도 있었고, 솔직히 월급으로 생활을 하는 사람으로서 유튜브 장비 구매라든지 여러 가지 등의 이제 또 장비 욕심이 또 들더라고요. 예, 그럴 때는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또 한편으로는 사회에 보탬이 될 수 있을 때는 미약하지만 지금
아니면 또 못할 것 같기도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서 염치불구하고 돈 받고 지지한다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은 이렇게 염치불구하고 올리게 되었지만, 이렇게 후원 계좌를 올리게 되고 나서 계좌번호가 이제 또 저희 가족이거든요. 근데 또 후원해주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가족 통장이다 보니까 어느 분이 이제 후원을 해주셨는지는 잘은 모르지만 후원이 들어왔다라고는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그때그때 호명을 해드리지는 못했다라는 점은 널리 양해 부탁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후원을 해주신 모든 분들께는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행복과 안녕을 위해 진심으로 제가 가진 종교에서 기도드렸습니다. 참고로 카톨릭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여기까지 보통 뉴스 보도가 되거나 사회적 이슈가 생기고 나면요. 저는 혼자서 나름대로 이제 3박 4일 정도의 준비를 합니다. 하루에 한 번씩 방송은 안 해도 그날그날의 뉴스에 대해서 20페이지 이상 가량의 대본을 작성을 해요. 그런 다음에 그러한 내용들을 모아서 또 추스린 다음에 일주일분이든 보름분이든 이렇게 모아서 방송을 합니다. 방송을 안 한다고 놀고 있지는 않는다는 거. 자, 오늘 이제 전달해 드릴 내용에 대해서 이제 한번 출발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철진한 내용이라고는 하실 수는 있겠지만은 그래도 짚고 넘어가야 될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 볼까 합니다. 대통령의 현장 중심의 정치, 그것도 산업 현장 중심의 정치를 하겠다라는 말씀을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출발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평소에 즐겨 하셨던 말씀이셨거든요. 그런데 지난 이제 7월 25일 SPC 시흥 공장에 직접 가서 계열사 사람들을 모아놓은 가운데 현황 보고를 받은 타운홀 미팅식에 이제 그러한 미팅을 또 한 번 가지셨어요. 소수 인원이었지만 저는 계속 그 장면을 보면서 긴장을 했어요. 대통령이 현장 이제 보고를 받는 가운데 화가 이제 나셨는데도 꾹꾹 참으시더라고요. 그런 모습이 이제 제 눈에만 그렇게 보였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제 불안불안했어요. 질문을 하시는 것이 이게 참으시면서 질문을 하시는 것이 눈앞에 보여졌기 때문에 그랬는데요. 그런데 이것을 넘어서 산업재해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 이미 이제 대통령은 다 알고 근본적인 원인까지도 모두 다 파악을 하시고 방문을 했다라는 것에 또 한 번 놀랬습니다. 그들을 대할 때 그러한 모습이 보여졌다라는 것을 저는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현장에서 근무하고 일해본 사람만 느낄 수 있는 직감입니다. 아, 저 사람이 알고 하는 질문이다, 모르고 하는 질문이다 라는 것은 현장에서 껴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질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TV 시청만으로 해서는 알 수 있는 질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뜨끔하는 질문이 있거든요. 산업 현장에서는 이제 파악하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근로보호법상
위법하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눈 가리고 아웅식의 근로자라고 하는 즉 저는 근로자라는 표현보다 노동자라는 표현을 더 좋아하는데, 노동자의 착취성이 산업 현장에서는 만연되고 있거든요. 만연되고 있는 이러한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고, 맹목적으로 그것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노동자에 대한 근로 환경인 이제 사회적 열악한 현실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사회 곳곳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러한 모습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얼굴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도 이루어져 있고, 휴식을 준다는 방법으로 이루어져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얼굴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이 문제를 어떻게 요리를 하고 경각심을 세워서 산업재해로부터 안정성을 보장받을 수 있을까를 끊임없이 고민을 한 후 처음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기획을 하고 방문한, 어떻게 보면 아주 용의주도한 대통령이었다라고 저는 확신하면서 시청을 했는데요. 이 화를 내려고 가신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결과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방문했다라고 밖에 보여지지 않았다. 아주 철두철미했다. 이 처음 시작할 때요, 삼립의 브리핑으로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 대표자가 한 말은 법을 준수하고 환경을 개선하는 데에는 다소 미흡하기는 했다. 하지만 자신들은 법에서 요구하는 충족 요건을 이행했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여기서 이재명 대통령은 그럼에도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운영한다라고 하면서 사고가 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에 주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요, 저임금 구조가 해결이 안 되면 이러한 일은 계속 일어날 것이다 라고 바로 받아치셨다라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저임금 구조 해결이 안 된다. 해결이 안 된다. 삼립의 아픈 부분을 건든 것입니다. 이 삼립, 파리바게트 삼립 제과의 특징은 박리다매입니다. 사실은 가격 대비 품질도 그럭저럭 괜찮습니다. 그 저력이 그러면은 어디서 나오냐? 라는 질문이 안 생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노동자의 저임금 구조에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이 답이. 파리바게트나 삼립은 고물가 속에서도 저렴한 상품으로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는다라는 것인데요. 그러면은 이 저렴한 가격으로 고객을 사로잡고 있다. 그러면 무엇으로 이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를 사로잡냐? 노동의 구조가 12시간 막교대를 하는 구조로 4일씩 일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무리 제도를 개선한다라고 해도 12시간 막교대하는 이러한 시스템이 계속 이루어진다라면 사고가 날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놀라운 부분이, 이 얘기가 나온 것이 즉석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삼립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이 되시기 전부터 이 문제를 연구를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개선책에 대해서 찾아보고 이미 방법을 구상하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12시간 막교대에 대해서 12시간 추가 근무 수당이 발생하는 과정인데, 이때 오버타임으로 인한 임금 추당을 1.5배 더 줘야 하는데, 사측에서는 추가 비용을 이때는 발생한다. 근데 3교대를 하면은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렇다면은 12시간 맞교대 하면은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 아주 예리한 질문입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무엇이냐? 8시간 상교대를 하면은 간신히 최저임금 밖에 면하지 못한 수준이 된다. 노동자를 구할 수 없다라는 것을 찾아낸 것입니다. 8시간을 기본급으로 돌리면 200만 원인데 초과 근무수당을 붙여야 입에 이제 겨우 호구지책할 수 있는 임금 구조라는 것입니다. 지금 산립은 그래서 아무리 교육을 하고 환경 개선을 해도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 도대체 어디까지 대통령이 알고 있는 것이지? 저임금 고노동 메커니즘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고용운동가보다도 훨씬 더 잘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삼립에서 동영상을 이제 막 증거자료랍시고 틀려고 막 했어요. 그럴 때 대통령이 시간 낭비니까 그냥 끄라고 하시더라고요. 요식행위로 때우려고 하고 그러려고 하니까 그냥 끄라고. 똑같은 장소, 똑같은 환경에서 일어났으니까 끄라고. 이 샌드위치 소스 이렇게 혼합하는 기계에서 앞치마가 끼어서 상반신이 완전히 눌려서 사망을 했습니다. 2022년 10월 15일 23살 박선빈 씨가 그런 사고를 당했고 그때 장례식장에 파리바게트에서 답례품이라고 해서 준 게 빵을 줬습니다. 그때 굉장히 분노가 치밀었어요. 시민들이 그때 당시에 불매운동했습니다. 빵 만들다 죽었는데 답례품으로 빵을 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2022년 10월 23일 성남 샤니 빵 공장에서 손가락이 껴서 절단이 됐고 이듬해 2023년 또 성남 샤니 빵에서 기계에 껴서 사망한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5월 19일 냉각 컨베이트 벨트에 기름 치다가 돌아가셨어요. 50대 여성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엄청나게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선거 이후 대통령이 되신 이후 당선되셨잖아요. 대통령이 된 지금 그때 했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곳에 가셨습니다. 소름이 끼쳤습니다. 약속을 지켰습니다. 분명히 작정하고 가신 것입니다. 이러한 얘기 어떠한 유튜브에서도 들어보신 적 없으셨을 것입니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을 사랑하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김혜경 여사님만큼 몰라도 그래도 지지자들 중에서는 좀 안다고 작정하고 가셨거든요. 이러한 평론 못 들어보셨죠? 이설 정치철학TV에서만 들으실 수 있다. 대통령님 저 잘했죠? SPC와 쌍벽을 이루는 곳은 뜨레주로예요. 여러분들 뜨레주로 잘 아시죠? 뜨레주로. CJ 뜨레주로는 공장장 말이요. 2018년도 그러니까 2018년도 기준이었는데 이 사람은 18년 동안 이 CJ 뜨레주로에서 재직하는 동안 중대재해가 한 번도 없었다라고 증언을 했어요. 그 이후로는 이 원칙이 뜨레주로는 있대요. 3조, 3교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공장이 완전히 멈추는 휴식을 취한다라고 합니다. 취한다라고 해요. 이렇게 대비를 해서 대비 사례를 찾아서 기획한 후 찾아간 것입니다. 무턱대고 간 것이 아니에요. 거기 SPC로 찾아가서
먼저 얘기를 다 해보게 한 다음 그 다음에 근본 원인인 저임금, 혹독한 근로조건 이걸로 볼모로 가서 그 반대인 우수 사례까지 CJ 뜨레주로까지 제시한 다음 해결을 해준 것입니다. 나쁜 일로 내방을 했지만은 SPC가 근로조건을 만약에 향상을 시키고 이에 따라서 부응을 한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SPC한테는 뜻밖의 홍보가 될 것이고 흥행을 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SPC 계열에는 뭐가 있냐면요, 여러분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삼립이 대표적이고 파리바게트가 대표적입니다. 그리고 파리 크로와상, 던킨 도너츠, 베스킨 라빈스, 그리고 파스구치, KFC, 공차, 이삭 토스트, BBQ, 자담치킨, 파파존슨, 피자헛, 명랑 핫도그, CU, 그리고 패션 쉐이크, 그리고 또 쉑쉑버거 여러 가지가 있네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여러분 지켜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처음 여러분께 남들이 하는 방식으로 인사를 드려봤어요. 드려봤고 이렇게 만나 뵈서 반갑고 시간을 맞춰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인사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저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어떤 분들이 처음에는 댓글을 이제 할 때마다 언제 방송을 할 것이냐라는 뭐 글도 남겨주시고 그랬습니다. 원칙은 제 마음속의 원칙은 매주 1회 저녁에 녹음을 해서 영상 편집을 한 다음 올리고 쇼츠 영상도 주 1회는 올리는 것입니다. 저녁에 라이브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무슨 수업을 듣느라 못하기도 하고 또 학회나 업무가 많은 날은 피곤하다는 이유도 못할 때도 있고 또 어떤 날은 일요일날 준비해야 될 월요일 행사가 있을 때는 못할 때가 있곤 합니다. 여러분의 댓글을 보게 되면은 함께 이 공간에 있는 것 같아 마음이 푸근해지고 좋습니다. 댓글을 이제 저만 볼 수 있게 관리를 설정해 놨거든요. 여러분은 물론 이제 짧은 글만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저는 제가 읽을 때 기분이 나쁘든 좋든 상관없이 저희 채널에서 이렇게 남겨주신 댓글에 대해서는 오픈되는 게 싫어서 제가 따로 관리를 해요. 간단한 댓글은 자동으로 노출이 근데 되더라고요.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 이 글자 수에 따라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그렇게 해놨습니다. 비밀스러운 걸 좋아해요. 고양이과라 고양이를 키우거든요. 뭐 어떤 사람들은 노령견을 키운다라고 하는데 저도 노령묘 키워요. 6마리 10년이 넘었어요. 10년이 넘었고 뭐 맨날 아파서 병원 가는 애도 한 달에 한 번씩 98,000원씩 코흡기 질환 환자가 있어요. 매달 갑니다. 매달 가고 네불라이저도 맨날 해주고 매일 약 먹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노령견이고 뭐 이런 소리 나 앞에서 하지 말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걔는 데리고 나가지. 고양이는 나 앞에서는 껌이라고요, 다들. 그러니까 노령이라고 뭐 이렇게 하지 마시라. 나는 6마리다. 밖에들도 키운다. 그리고
이번 정청래 박찬대 당대표 후보 사건을 사건이라고 저는 보는데 김어준 연결돼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제 해드려보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제가 또 배운 게 배운 거인지라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업로드를 할게요. 제목은 내가 나를 아프게 한다 라는 것이고 이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마리를 구조했는데 새끼를 낳았다. 새끼를 낳고 두 마리는 이제 무지개 다리를 탔고 이제 생존한 아이들이 이제 2014년도 8월 4일날 출생을 해서 여태까지 함께 생존을 하고 있다. 그런데 개와는 달라서 아직은 한국인들에게는 고양이들에 대한 인식이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분양이 안 돼요. 그래서 저희가 다 키우고 있다. 그래서 집에 6마리가 함께 동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애니멀 호더는 아니고 그러고 있고 고양이니까 가능하다. 예쁩니다. 귀엽고. 그래서 동물 키운다고 유세 떨고 뭐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 보면은요 유치해요. 감당 못하면 키우질 말아야지. 뭐 그게 대단하다고 그걸 갖다가 동물권을 얘기하고 그러는지. 그거는 유세밖에 되지 않는다. 다 감당하고 다 자신이 키워야 되는 건데. 그렇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당해라. 너만 키우는 거 아니다. 난 더하다. 그래서 뭐 노령묘니 노령견인이 말하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꼴값 떠는 걸로 보인다라는 것밖에 되지 않고 자기 힘들다라는 것밖에 되지 않다라는 것을 말하고 저는 그러고 와서도 직장생활 하면서도 청소 다 하고 빨래 다 하고 아이들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다 하고 있다. 나도 혼자면 그렇게 너무나 편할 것 같다. 막 한두 마리 갖다가 뭘 앓는 소리야.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의 제목이 내가 나를 아프게 한다 라는 제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만성질환이라든지 자가면역 질환이라든지 실제로 아픈 것의 이제 근본은 사실은 세상에 있죠. 사실은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아파가고 늙어가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안 아파도 되는데 아프게 되는 계기, 나의 질병을 증폭시키는 것, 내 자신인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아프게 한다라는 것은
오늘 잠깐 다룰 가보르 마테 박사라고 있는데요. 2023년인가? 2024년인가? 이때쯤이에요. 이 책 제목이 더 미터 오브 노멀, 이 노멀, 정상적인 거죠. 정상 수치. 건강검진 상에서 혈액 검사, 혈당 수치가 이제 정상 수치다. 노멀 레인지, 정상 범위. 그런데 그 노멀이 환상이다라는 겁니다. 신화죠. 이 책의 핵심은 더 미터 오브 노멀은 그 제목을 거창하게 지은 것이고 톡스 앤 컬처에 대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독성에 대한 이제 해독. 그러니까 해독은 아니죠. 어떻게 보면 해독은 디톡스고, 그러니까 디톡스가 아닌 것, 아주 해로운 것, 해로운 문화, 환경 속에서 우리 인간이 살고 있다. 그 문화 환경에는 여러 가지 사회 구조적인 것부터 통념, 신념, 체계, 교육, 시스템 다 들어가 있어요. 이제 우리를 아프게 하는 이 세상 속에 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서 어떻게 하면 덜 아프고 어떻게 하면 나아가서 톡스 앤 컬처를 완화하고 없앨 수 있고 바꿀 수 있겠는가에 대한 그러한 내용의 책이에요. 이 책의 부제가 근데 달라졌더라고요. 달라졌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책에는 이제 트라우마라는 말이 없어요. 일리스 질병, 건강 헬스, 그 다음에 힐링, 질병과 건강과 치유. 이 이너 톡스 앤 컬처가 책의 부제였는데요. 1 밀리언스 카피 솔드, 즉 100만 부 이상이 팔렸다. 짧은 기간에 100만 부가 팔렸다라고 써 있는 건데요. 이게 나오는 거잖아요, 책이. 그 정도로 사람들이 많은 공감을 했다라는 책이에요. 그런데 저는 조금 나중에 산 거고 100만 부 팔린 다음에 이제 산 거죠. 그러니까 이 1 밀리언 카피 솔드가 써 있는 것이고, 원래 이 책 제목이 트라우마 일리스 앤 힐링스 톡스 앤 컬처예요. 헬스 대신 트라우마가 있었어요. 이 부분은 원래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원래 트라우마 전문가예요. 트라우마에 대한 새로운 해석. Connecting from the, 그러니까 self가 트라우마다. 그렇게 이제 말하는 분이에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 이제 설명을 좀 해드려 볼게요. 여러 가지 트라우마의 원인을 이야기하고 있고, 트라우마 때문에 뭐 ADD라든지 중독, 알코올 중독, 약물 중독도 트라우마가 근본 원인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책의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오늘 하루에는 다 못할 것 같고요. 오늘은 이 책의 앞부분에 이제 사람의 특정한 성격이 잘 아픈 성격적 성향이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해요.
그래서 더 암도 잘 걸리고 ARS, 이제 누게릭병으로 알려져 있는 그것도 일종의 자가 면역 질환일 것입니다. 그것도 더 많이 생기고 이렇다라고 합니다. 사실은 이 책의 앞부분은 원더바디 세이스 노라는 몸이 아니라고 말할 때 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제 이런 것입니다. 스트레스와 질병 간의 관계를 이제 파헤치는 책인데요. 한마디로 스트레스가 만성 질환의 큰 병의 원인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스트레스는 내가 내 감정, 나의 분노를 누르는 거고 그 스트레스는 인간관계에서 오는 경우가 많고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 이 책에서 자세하게 다뤘던 몇 명의 이제 내용들이 다시 윗더 노멀에서 다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제가 보니 두 책에서 다룬 것은 사람이 이제 사람을 아프게 하는 것의 원인은 분명히 있다. 그걸 이제는 그만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너무 간절히 들어서 오늘은 이러한 주제로 이제 삼은 것입니다. 난 안 아픈데 아니에요. 이러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아니에요. 좀 있으면 다 아픕니다. 다 아플 거예요. 그리고 난 스트레스 없는데? 그러실 분들 전혀 스트레스 없는 분 없고 난 트라우마 없는데? 이러신 분들 계실 겁니다. 가브르 마테 박사 말에 따르면 대부분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스몰 T 트라우마, 라지 T 트라우마 다 트라우마 있다. 더 윗더 오브 노멀을 이제 같이 다 함께 이제 보시겠습니다. 먼저 간단한 영상을 제가 올려드려 보도록 하고 그건 이것은 일부고 한번 보셔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먼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이제 정상, 이 정상은 인간의 본성과 맞지 않는 비정상이다. 그래서 비정상의 노멀라이즈 이 한계는 현대 문화이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게 비정상적인 거죠. 그러니까 콘크리트 사각으로 딱 된 방 속에서 하루 종일 의자에 앉아서 이제 생활하는 것. 그것은 사람 몸이나 생명 현상에는 맞지 않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자주 아플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상적으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무실에 앉아서 일하는 겁니다. 다들 근데 뭐 그렇게 하는데 뭐 당연한 거지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게 건강에는 안 좋겠지만 특별히 뭐 많이 나쁘겠어? 뭐 남들 다 하는데 뭐 이런 생각 뭐 이렇게 하시면서 정상이잖아. 사실은 인간의 본성에 맞지 않는 비정상이다. 우리의 이제 도시 문화, 우리의 삶, 우리가 뭘 먹고 어떻게 자고 어떤 삶을 영위하는가 이걸 들여다보면 우리 삶에, 우리 몸에, 우리 마음에 해로운 것이 정말 많습니다. 단언합니다. 부제에도 나와 있잖아요. 턱센 컬처라고. 이 컬처라는 단어의 뜻은 문화라는 뜻도 있죠. 근데 원래의 뜻은 배양입니다. 배양. 키우는 것. 그래서 컬처 미디움이라는
이라는 것은 배양지라고 해서 미생물이나 세포 등 이 암세포 이런 것들을 키우는 것인데요. 영양분을 주고 키우는 것.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배대지, 배양하는 환경,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이 컬처 미디움, 요만한 이 플레이트 같은데 솜을 넣고 영양분을 넣고, 예를 들어서 세균이나 곰팡이 키워서 키운다고 했을 때 이런 것들을 컬처링 한다라고 하거든요. 컬처링 한다라고. 배양을 할 때 중요한 것은 오염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거기에 다른 세균이 들어가서 이 화학적인 성질들이, 다른 것들이 들어가서 그러면은 다 죽잖아요. 이 미생 세포들은 다 죽어요. 이제 그러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염된 배양 환경. 이 독성은 오염된 화학적 사회 구조, 우리의 상식, 우리의 사고방식, 가치관, 신념 체계, 이러한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오염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오염되어 있다라는 것은 기준이 그거예요. 해롭다. 사람 몸과 마음에 해롭다라는 것이 오염의 기준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것이 좋냐 나쁘냐를 판단을 할 때 그 판단 기준은 가치관의 시스템, 신념 시스템이 있어야 그 사회를 이제 살아갑니다. 이 사회도 그리고 돌아갑니다. 어느 게 어느 것보다 더 중요하다. 합의된 이 밸류 시스템이 있어야 이 사회 시스템이 굴러가요. 그런데 이 합의된 근본적 합의, 어떠한 이데올로기나 생각을 넘어서 누구나 합의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예전에는 이제 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종교였어요. 하느님의 뜻이었고, 그렇다고 하면은 끝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예전에는 이제 왕조에서는 왕의 뜻이에요. 왕의 뜻이다. 그러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논의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으로 대해왔어요. 현대사회에는 근본적인 가치를 어디에서 찾아왔냐면, 그리고 찾아야 하냐면 사람의 몸에서 밖에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니체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니체 말대로 정신은 몸에 깃든 어느 것이고, 다시 말해서 몸에 해로운 것은 해롭다. 몸에 좋은 것은 좋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현대사회의 근본적인 가치관은 몸에 좋은 것은 좋은 것이고 몸에 해로운 것은 해롭다. 그건 어떻게 부정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몸에 해로운데 더 좋은 것은, 그런 것은 없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종교적인 신념이나 정치적인 이데올로기나 이러한 것들은 이런 게 뭐 조금 더 그렇게 하다고 그랬어요. 뭐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뭐 내 한 몸 바쳐서 바칠 대상이 있다는 것, 그리고 내 몸 하나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사회에서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밸류 시스템을 가장 최상단 또는 제일 밑바닥, 제일 기본은 무엇이냐? 그것은 사람 몸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의 건강입니다. 몸과 마음은 같은 것입니다.
몸, 마음이 하나로 연결된 것이 아니라 몸, 마음은 같이 작용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제입니다. 바디 마인드. 그래서 중간에 하이픈 없어요. 붙였습니다. 바디 마인드. 몸과 마음이 최고의 가치입니다. 모든 이데올로기, 모든 종교, 모든 정치, 그리고 모든 경제 시스템, 이 모든 문화, 모든 국가 가치관, 모든 정부 차원, 이 모든 것보다 상위에 있는 게 바디 마인드예요. 즉, 사람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는 것에는 우리 모두가 동의를 해야 해요. 그래서 당신의 정책이 오라? 아니, 내 정책이 오라? 우리나라 사람들의 뭐 바디 마인드에 뭐가 좋아? 가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기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노란 루핑법이 뭐가 좋아?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업이 있으려면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자본이 운영되려면 사람이 있어야 되고 노동자가 있어야 되고 사업가도 노동자가 있어야 굴러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억압하고 각자 입장이 다를 뿐입니다. 이 정책으로 뭘 하냐, 뭐로 하냐, 어떠한 판단하는 기준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몸의 건강, 인간성의 휴먼 네이처의 분석은 몸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20세기 최고의 철학자의 메르퐁티가 말한 I am my body mind예요. I am body mind. 메르퐁티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사람 몸과 마음이 건강한 거예요. 그게 상식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 그거죠. 가브로 마테 박사는 책 처음부터 뭐라고 하냐면요. 이것은 톡신 컬처다. 우리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한다. 인구 전체가 병들어가고 있다. 실제 통계가 그걸 얘기를 해줍니다. 미국의 경우 다른 선진국도 거의 비슷하게 따라가고 있어요. OECD 국가들 거의 비슷하게 이게 통계가 있으니까 이분이 이제 미국을 이야기하는 거고 성인 60%가 환자예요. 만성 환자예요. 고혈압, 당뇨 등등. 그리고 40%는 만성질환을 앓고 있어요. 이 만성질환은 2개 이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성인 70%가 처방된 약, 그러니까 슈퍼에서 소화제 사 먹고 두통약 사 먹고 뭐 그런 거 말고 의사 처방을 받아서 먹을 수 있게 되는 약 있잖아요. 그걸 꾸준히 먹는 사람들, 메디케이션, 이 뭔가 약을 꾸준히 먹어야 되는 사람들, 그렇게 먹고 있는 사람이 70%이지라는 거예요. 인구의 70%가 처방된 약, 메디케이션 피우를 꾸준히 먹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50%는 2종류 이상의 약을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환자가 더 많아요. 이거 이상한 거예요, 이상한 거. 이 환자라는 것의 정의는 어떠한 증상이 있을 때 50%의 미만이 되어야 질병으로 보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의학적으로 어떠한 증상이 인구의 7, 80%가 나타난다. 그러면 질병으로 안 봐요. 예컨대 노화 현상, 그런 거는 거의 대부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니까 질병이 아닌 겁니다. 건강적으로
악화는 되어도,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만성질환이 이렇게 늘고 있어요. 게다가 정신질환 통계를 보면요, 더 황당해요. 다른 것들은 이렇게 약화시키고, 암 생존율은 늘고, 약이 개발돼서 치료제도 나오고 하는데, 정신질환은 그냥 정신의학이 거의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고 볼 정도입니다. 먼저 엄청 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대로 된 치료제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거의 없다시피 하다고 봐도 됩니다. 우울증 치료제 아니에요, 사실은. SSRI 치료제 아니에요. 세로토닌 디티노이크 리베이크도 시킨다? 오케이. 세로토닌 양을 늘리겠지. 오케이. 그럼 세로토닌이 없는 게 우울증의 원인이냐? 아니거든요. 연관성은 있는 것 같지만 과연 세로토닌 디플레이션, 세로토닌이 고갈된 게 우울증의 원인이냐? 아무도 이렇게 말을 못해요. 아직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우울증이라는 질병은 단 하나의 질병이 아니다. 증상일 뿐이다. 우울증.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 질병이 겹쳐서 나온 거다. 별 얘기가 다 있어요. 별 얘기가 다 있어요. 한마디로 뭐냐면 우울증이 아직 뭔지 몰라요. 불안장애? 그냥 장애. 디스오더? 무슨 질병, 무슨 병인지 몰라요. 공황장애? 몰라요. 이거랑 다른 뭐 불안장애냐? 몰라요. 조현병? 정말 수백 년 된 질병인데 정신분열증이란 말입니다. 조현병. 아직 원인을 몰라요. 원인을 모른다라는 건 뭡니까? 원인을 모른다라는 건 뭐예요? 치료제를 만들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원인을 알아야 치료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콜레라, 결핵 같은 질병 있지 않습니까? 소아마비 같은 질병. 그건 이제 정확하게 원인을 압니다. 어떠한 세균 때문에 원인을 알고, 그러니까 치료제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질병들이 서서히 사라져 가잖아요. 그런데 정신질환은 일단 원인을 몰라요. 정확한 원인이 뭔지 몰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상한 것은 알겠는데, 일상생활을 못하는 것까지도 알겠는데,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가라앉히면 사람 축 늘어지게 만들고, 그러면 졸리게 만들고, 그 정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너무나 현대의학은 모르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모르는 것까진 좋아요. 이게 몰라요. 그리고 또 늘어나요. 엄청 늘어나요. 2019년도 성인의 20% 이상이 5천만 명이 정신질환으로 고통을 받고 있어요. 미국, 영국 등지에서 청소년 자살이 급증하고 있지만 이 신문 헤드라인에 나옵니다. 한국만 그런 것은 아니에요. 한국만 청소년 자살이 증가하고 있다? 한국이 항상 뭐 이제 트렌드를 앞서 나가가지고 나쁜 트렌드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죠. 출산율 저하. 그것도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한국이 최저 수준이잖아요. 그러면 다른 나라는 다 올라가는데 한국만 내려가나요? 아닙니다. 다른 나라도 일제히 다 내려가고 있어요. 출산율 저하 심각해요. OECD 국가들 공통된 이 문제들입니다. OECD 국가들. 우리나라가 좀 더 급격하게 내려갈 뿐입니다. 한국은 항상 앞서가니까 모든 면에서 앞서가요. 그런데 이 입시 비리는 세계적으로 OECD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저지르는 일이냐?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한국만의 특유한 한국 또는 미국만이
성장을 강요하는 일부 영국도 분명히 있다고는 하지만은 입시 비리는 한국만이 가지고 있는 특유한 교육 시스템에서 발생된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이나 영국에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면은 부모의 직업과는 상관없이 처절하게 처벌받습니다. 뭐 압수수색 몇 번 받았냐 불쌍하다라는 걸로 처벌을 해서 빼주고 그러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어떠한 범죄를 한 사람이 문제를 일으켜서 사회 전체를 복잡하게 만들고 혼란스럽게 만든 사건, 이러한 사건을 범죄 사건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매스미디어에 보도된 내용만을, 그것도 편파적으로 인용 보도되는 내용을 취사 선택한 것으로 범죄자를 동일체 시켜버리는 일종의 연쇄 살인범을 마치 살인을 정당화시켜서 그 사람의 죽인 사람들은 사회의 악질 구성원이라고 평가되어지는, 예컨대 조직폭력배나 마약 판매상이나 사채업자를 죽여서 살인자가 되었다라고 하면서 범죄자를 옹호하고 교도소에 수감된 범죄자의 팬이 되어서 나중에는 옥중 애딩까지 하는 해외의 여러 사례에도 왕왕 보도된 적이 있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과거 신창원 같은 경우 고위 관직 회장들의 가정을 도둑질했다고 하고 그 돈을 업소 아가씨들이나 사회적으로 일부 소외받은 사람들에게 이 탈주범이 자선을 했다라는 이유로 잠시나마 영웅시했던 적 기억나실 것입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조국식 사면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조국식 사건으로 자살에 가해지는 아이들도 있고요. 입시 비리로 인해서 죽어가는 부모가 있고요. 구속되는 부모도 있고요. 처벌받는 교사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가한 압수수색이요? 일반인들은요, 보도되지 않은 내용이 더합니다. 편 들 것을 편 들고 사면 받을 것을 사면 받으라고 하십시오. 형편성에 어긋난다라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세균에 의한 질병은 원인이 있고 의학은 다 잡거든요. 그런데 이 만성질환 같은 거, 고혈압, 당뇨, 암, 심혈관 질환 이런 것들은 계속 늘어요. 암 발생률 계속 늘어요. 이상하잖아요. 왜 못 막을까요? 이것을 이 책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톡스앤컬처 때문이다. 이 톡스앤컬처의 그러면 핵심은 무엇이냐?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 큰일 났다. 이걸 어떻게 하지? 이것을 못 느끼는 것이다. 왜냐면 믿어 의심치 않는 상식에서 사는 것. 제가 맨날 느끼는 것입니다. 그것 당연하지.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정치 이야기를 하지만 가끔씩 강의도 합니다. 인정 중독이 어쩌고 저쩌고, 자유가 어쩌고 저쩌고, 행복이 어쩌고, 그러면 듣고 또 자기 얘기처럼 여기저기서 막 하시잖아요. 자기가 이설인 것처럼 흉내도 내시고 열심히 이야기도 하십니다. 편도체 안정화되고 전전두피질 활성화 이런 얘기 열심히 해도 계속 돌아오는 질문은
고정관념에 꽉 사로잡혀서 그분은 괴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 꽉 느껴집니다. 괴로운 삶을 벗어나는 방향을 제시해드려도요, 그렇게 사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뭘 먹고 살아요?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고 살면 돈은 땅 파면 나오나요? 돈은 누가 주나요? 공짜가 어디 있나요? 다 돈인데? 이러한 고정관념에 사로잡힌 그러한 얘기를 계속해요. 정말 답답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걸 세뇌당한 거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여러분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우리 다 같이 해야 될, 저도 늘 하려고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거 대전제, 믿어 의심치 않는 상식, 아 이거 당연하지 라고 하는 것, 그게 톡스앤컬처의 핵심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떠한 신념 체계를 갖고 있고 어떠한 가치관을 갖고 있고 하는 걸 스스로 알아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걸로부터 자유로울 가능성이 생겨나요. 내 신념 체계를 스스로 알아차려야 그걸 바라보고 다른 체계를 채택하든지 안 하든지 오토노믹 자율성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옳다고 믿는 바,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거, 우리에게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그러한 신념들은 다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사람들로부터 내 머릿속으로 주입된 것이라고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어렸을 때 받은 교육, 부모에게 받은 가치관, 주변인들로부터 사고관, 이런 것들입니다. 이게 톡스앤컬처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다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다들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게 옳다고 착각하는 거죠. 내가 진리라고 믿는 것을 겪으면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게 돼요. 이 너무 괴로우니까 삶을 이제 다시 이렇게 되돌려 보게 되는 건데요. 예, 이제 제 개인적인 경험도 그렇고, 그런데 그런 게 없이 그냥 평탄하게 조금씩 만성적인 괴로움을 사셨던 분들은 그러한 계기가 없어서 사고 이제 방식을 못 고치고 그냥 계속 톡스앤컬처 체계에서 물들어서 내가 나를 계속 구속하고 내가 나를 아프게 하면서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일단 아프시든 안 아프시든 이걸 한번 부탁드릴게요. 뭐냐면 이 독성 문화, 톡스앤컬처, 나를 아프게 하는 상식으로 가득 찬 내 몸과 마음에 건강을 해치는 게 상식이고 당연한 것이고 널리 퍼져 있는 이러한 세상에 살고 있다라는 걸 먼저 받아들이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톡스앤컬처 중에서도 특히 나를 해롭게 하는 것이 있고 안 하는 것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좀 분별하려면 먼저 내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이 문화, 내 머릿속에 이 상식,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나를 아프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먼저 알아차리고 제대로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브르 마테 박사는 책에 이런 우화를 썼는데요. 어떠한 우화냐면 이 물고기, 청년 물고기가 경험이 많은 나이 많은 물고기를 어느 날 만났어요. 청년 물고기가 할아버지 물고기한테 얘기해요. 안녕하세요. 날씨 참 좋네요. 하고 물었어요. 할아버지 물고기가 왜 잘 지내냐? 오늘은 물이 좀 어떠냐? 한시워라? 이렇게 물었어. 근데 우리 이게 다 물속에 살고 있잖아요.
네가 헤엄치는 물이 마음에 들어? 이 청소년 물고기가 이게 뭐라고 했냐면 What water? 물? 무슨 물? 저 할아버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물이라니. 이 청소년 물고기는 이 물속에서 태어나서 여태 자라고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 물을 알아차리지 못해요. 자기가 물속에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그걸 이제 비유적으로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이 톡스앤컬처에서 우리가 이제 살고 있다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얘기한 것이에요. 오염된 환경 속에서 살고 있으면 모른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그동안 강의도 했고 정치 얘기도 하고 했지만 학교 교육 문제라든지 왜 우리가 불안하느냐, 왜 편도체가 활성화되느냐, 게임 시장에서의 자본주의, 모든 약자의 이름 앞에서의 가족이란 이름을 다 붙이지 그러냐. 이 매스미디어의 진실, 점점점, 기사, 악플러, 동굴 알몸남, 말을 하도 많이 했더니 혀도 꼬입니다. 나폴레옹 생각보다 키가 컸다는 뭐 이런 거. 로마 시대 뭐 이제 삐끼에 빗대어서 말도 했고 언론에 대해서 왜 잠 못 자냐. 잠에 대한 부정적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다.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다. 주장만 하는 것이 아니다. 민주주의는 양보와 희생을 해서 서로 사랑을 해야 가능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라는 이름으로 자본주의는 민주주의를 포장을 한다. 그래서 돈을 마음대로 쓸 자유, 가질 자유, 민주주의 앞에 자유를 붙여서 꾸미는데 사실은 반대다. 자유를 빼야 한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사랑민주주의라고 우리는 외쳐야 하고 앞으로 우리는 광화문에서 외쳐야 한다. 서로 우리에게 사랑할 자유를 달라. 씨발. 우리에게 광화문에서 외쳐야 한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 자유를 달라라고. 씨발. 진정한 이것이 시위다. 내가 이루고 지킬 것이 있는 평화적 시위는 이것이다. 우리의 광화문 시위는 그래서 싸움이 없는 것이다. 복수심이 없고 응징이 아닌, 그리고 남의 뒤통수 앞통수 쳐서 빼앗아 승리자라고 하는 것이 아닌, 돈은 많이 벌어야 좋은 것이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 성공은 존경할 사람의 것이고 성공해서 돈 많이 번 사람은 분명히 열심히 일했을 것이고 존경할 만한 사람이고 도덕적으로 뛰어난 사람일 것이고, 성공 못해서 돈 못 벌고 그런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고 능력 없는 사람이고 비도덕적인 사람이고, 그러한 것들이 다 잘못된 상식이다 라는 거 하나하나 말씀드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 다 받아들여진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그래서 먼저 알아차리자.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를. 그럼 그런 비정상성, 톡스앤컬처를 그럼 누가 제공하느냐? 1번, 교육 시스템입니다. 그럼 교육 시스템은
모든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하느냐? 아니, 그건 아니에요. 의도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의도된 건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그렇게까지 다 의도했을까요? 의도했을 리가 없어요. 이걸 그랜드 마스터가 있어가지고 마스터 마인더가 모든 걸 기획하는 음모론은 항상 마스터 마인드를 항상 상정하죠. 모든 걸 다 알고 있고 기획하는 그렇게 음모론을 생각하면 생각하기가 참 편하니까. 그 다음에 누굴 하나 콕 집어서 쟤 때문이야. 저 사람들 때문이야. 이 타겟팅을 하면 비난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음모론은 알아차림이나 생각의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음모론에 잘 빠집니다. 음모론은 그것을 즐기고 모든 게 다 음모야. 저 뒤엔 누군가가 있어. 마스터 마인드가 있어. 마스터 마인드 없이는 세상은 특정한 방향으로 이 마스터 마인드가 없어도 세상은 특정한 방향으로 돌아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교육 시스템, 이것은 산업혁명이 생기면서 국가에 민족 국가라는 게 생기기 시작해요. 1800년도 말에서 19세기 세계에 이제 각국의 네이션 스테이츠, 갑자기 정치 왜 얘기냐? 교육 시스템이 정치적이어서 그래요. 네이션 스테이츠, 거기서 나오게 되는 게 내셔널리즘인데요. 내셔널 스테이츠, 이 네이션도 국가고 스테이츠도 국가잖아요. 다른 의미에서의 국가입니다. 스테이츠는 옛부터 존재했던 나라이고요. 네이션은 국가라고 합니다. 단순하게. 그러면 네이션이 생긴 것인데 네이션은 언제 생겼냐? 19세기 말입니다. 100년 좀 넘은 거예요. 우리가 아는 네이션들, 유럽, 독일 19세기 말에 생겼어요. 19세기 이전에는 도이치랜드, 독일은 없었냐 그러면? 네, 없었어요. 여러 가지 공화국. 19세기 말에는 이탈리아 있었냐? 없었어요. 도시국가로 쪼개졌어요. 그것을 다 통합했어요. 19세기 말에 의무교육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매일 정기적으로 받아보는 정기 간행물, 이제 신문 같은 게 생겼고, 신문, 책은 16, 17세기도 있었잖아. 왜 그래 너? 에이, 그때는 레귤러 레터가든지 유니버설 액서설, 이 빌리티 같은 게 없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다량으로 매일 찍어서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는 이 유전기가 나오고 철도망이 보급이 되고 전신이 보급이 돼서 이 전신이 19세기 중반에 나온 것이거든요. 텔레그라프가 내셔널 와이드 뉴스페이퍼가 생긴 게 19세기 말입니다. 19세기 이제 중반, 19세기 말이에요. 그런 신문을 받아본 사람, 이 뉴스를 접한 사람이 난 독일 사람이야, 난 프랑스 사람이야, 난 이탈리아 사람이구나 나가 머릿속에 들어와서 이미지드 커뮤니티드, 이걸 이해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국가 시스템은요, 얼마 안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네이션 스테이츠가 가르치는 것은 내셔널리즘을 이제 가르칩니다. 이 국가주의를 가르쳐요. 독일은 사람을 모아서 이 독일 최고야, 이태리는 이태리 최고야, 이걸 가르쳐요. 자기들의 역사를 가르칩니다. 자기 나라의 역사를 온 국민에게 가르치기 시작한 게 19세기 말부터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애국심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애국심은 19세기 이전에는 없었냐? 그러면 없었어요. 애국심이라는 게 없었어요. 불과 몇십 년밖에 안 됐어요. 국가 간의 전쟁, 그러니까 세계 1차 세계대전 있잖아요. 2차 세계대전, 내셔널리즘으로 똘똘 뭉쳐서 독일 사람은 프랑스 다 죽여, 프랑스는 독일 다 죽여 이러고 싸우기 시작한 거, 이거 얼마 안 됐어요. 국사 시간에 뭐 배웠어요? 한국은 5,000년 내려온 거다. 응? 그래서 나라 이름만 바꾸고 삼국시대가 고려가 된 것이고, 고려가 조선이 된 것이고, 조선이 대한민국이 된 것이다. 이 유구한 역사, 이것을 가르쳐요. 그거 거짓말이거든요. 거짓말이에요. 우리나라에 이 문화적으로는 유구한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의 언어, 우리의 예술, 우리의 음악, 아주 짱짱한 전통이 있고 엄청나요. 한글 좀 보세요. 이 문화적으로 엄청나게 짱짱한 전통, 엄청납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국가가 그럼 계속 내려왔냐? 아니라니까요. 왕에게 충성한 것은 있을 수가 있겠죠. 지금 생각하는 내셔널리즘, 국가에 충성하는 거, 그런 건요, 20세기 의무교육이 만든 것입니다. 이런 게 바로 톡스앤컬처의 밑바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라는 게 엄청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다들 세뇌당하고 있습니다. 난 한국 사람이야. 중국은 어때요? 중화사상. 큰 땅덩어리, 50개의 민족이 있던, 유럽으로 이제 치자면 통일이 안 돼서 유럽이 그냥 여러 나라로 나누어져 있는 것 뿐이지, 유럽처럼 중국도 그냥 대륙이었고 여러 나라로 나누어서 싸우고 내려온 게 중국인데, 20세기 들어서 내셔널리즘 때문에 한 국가로 통합하게 됩니다. 한 국가로 통합하게 되면 뭐가 필요하느냐? 언어적 통일이 필요해요. 언어적 통일은 매체가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옛날에는 언어가 안 통했어요. 이탈리아에서 밀라노 사람하고 나폴리 사람하고 이게 시실리 사람하고 베네스 사람하고 만났다. 그럼 언어가 서로 달라요. 이 사투리 정도가 아니에요.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제주도 방언 수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준으로 따졌을 때 한국과 일본 사람 언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완전히 다른 언어적 통일이 될 수가 없어요. 20세기, 그러니까 1930년대에 라디오가 나옵니다. 표준어가 나와요, 이때. 서울말을 부산 사람들을 이제 기회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들을 기회가. 서울말이 표준말이다. 서울말이 그러면은 부산 사람들 입장에서는 서울말이 그럼 뭔데? 이 들어봐야 압니다. 1930년대 이전까지는 들을 수가 없어요. 어쩌다 해서 극소수 사람들이 뭐 서로 교류를 한다든가 이사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 알게 돼서 들으면 모를까? 이렇게 해서 들으면 몰라요. 1930년대 라디오에서 서울말로 이제 얘기를 합니다. 표준말로. 이게 언어적 통일을 갖고 옵니다. 이탈리아 사는 애가 시실리에 사는데 집에서는 이제 시실리 말 쓰고 학교 가면은 뿌리 이탈리아나 표준 이제 이태리 이제 말을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미교포들이 이제 집에서는 한국어 쓰다가 사회생활 할 땐 영어 막 쓰잖아요.
그래서 제가 교포들한테 이제 한국어 하시지만 너는 생각을 한국말로 하니? 영어로 하니? 이제 물어보는 뜻이 그런 뜻입니다. 우리나라 말이 아닌 한국말로 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생각을 한국말로 한다라는 것은 뿌리 깊숙한 곳에 우리나라 사람이라는 것이 그 뜻이거든요. 제가 여기서는 한국어라고 했잖아요. 우리나라가 아니라. 방송에서 매일 뉴스도 드라마도 표준어로 말하는 사람들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언어적 통일이 되는 게 20세기에 들어와서입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표준어를 알아듣고 받아 쓰고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전에는 안 그랬어요. 역사를 배우고 언어적 통일을 이루고 이런 이제 내셔널리즘, 여러 종족, 민족, 서로 피부색도 다르고 하나의 깃발 아래로 모여서 나는 성족의 아래로 모여서 흑인, 아시아인, 백인 다 같이 성족의 아래에서 나는 미국인이다! 미국 사람이다! 이러는 것입니다. 중국은 5성기 아래에서 50개의 민족들이 다 똘똘 뭉쳐서 중화사상, 중국이 최고다! 이러는 것입니다. 여러 민족들을 하나의 깃발로 통합시키는 이데올로기, 그게 내셔널리즘이고 그게 애국주의입니다. 그걸 목표로 하는 게 의무교육이고 그렇게 하는 게 교육 시스템입니다. 사람들을 강제로, 옛날에는 교육이 강제로 되지 않았어요. 의무교육이었어요. 법적으로 의무. 그러니까 애 학교 안 보내면 잡혀가든지 다른 교육 이제 시켜야 돼요. 사람들 머릿속에 매체를 통해서 똑같은 생각을 집어넣기 시작합니다. 브레인 워시가 되고 이제 그런 현상들이 20세기에 생겨난 거예요. 우리 머리에 그렇게 다 들어온 거예요. 정말 황당합니다. 국가들은 이걸 해야 한다. 이걸 우리는 민족주의로 번영을 합니다.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내셔널리즘은 정확하게는요, 반민족주의입니다. 왜냐면 민족을 떠나서 네가 흑인이냐, 백인이냐, 네 종족이 뭐냐, 그걸 넘어서서 우리는 종족, 혈통이나 피부 색깔, 그러한 것들을 훨씬 초월해서 그냥 한국가의 한 민족으로서 충성해야 한다.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태리는 북쪽에 이제 밀라노는 키가 크고 금발이고 뭐 이렇게 생겼어요. 남쪽 이제 나폴리 시슬리는 이제 알파치노 이 영화 배우 있잖아요. 이제 그렇게 생겼습니다. 이제 키 작고 머리카락 까맣고 완전 다른 종족이에요. 그걸 다르게 이제 이탈리아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게 내셔널리즘이에요. 그래서 반민족주의인데 민족주의와 이제 완전 반대라는 것이죠. 거꾸로 이걸 민족주의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고 하나의 민족, 단일 민족을 자랑스러운 단일 민족으로 이루어진 대한민국 이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건 내셔널리즘이 아니에요. 그건 종족주의입니다. 종족주의. 20세기의 민족주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건 종족주의예요. 20세기 민족주의는 우드로 웰슨의 민족 자결주의 이래가지고 네이션들은 민족주의는 그런 게 아니에요. 민족주의는 네이션들은 자기네 나라들만 이제 3.1 운동이 생기고 독립운동이 생기고 기초가 됐나 이런 게 이제 내셔널리즘입니다. 이게 국가주의입니다. 이건 국가주의라고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민족을 넘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강의를 통해서 노력하는 건 한 나라로 좀 돌이켜 보시자라는 것입니다. 내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당연한 상식으로 들어와 있는
어려서부터 학교에서 국사 시간을 통해서 배워왔던 역사 교육이라든지 나라라든지 이런 것들 상식으로 들어와 있는 것에 대해서 이게 언제부터 내 머릿속에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거지? 이게 과연 옳은 것인가? 다 틀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무조건적으로 내가 받아들여야만 한 것인가? 한번 돌이켜 볼만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요, 뭐를 꼭 깨달으셔야 하냐면은 이 내셔널리즘이 어디서부터 온 거냐면은 내셔널 미디어로부터 온 거예요. 전국적인 매체로부터 신문 방송이 없었으면 내셔널리즘이 안 생겨요. 2차 세계대전에 사람들을 모아서 이제 잠시 1차 세계대전의 바탕은 신문이었어요. 2차 세계대전의 바탕이 된 건 라디오 방송이었고, 그래서 히틀러가 자기 목소리로 전 국민에게 라디오 방송을 했어요. 나가서 싸우자 이렇게. 그러니까 영국, 미국이 따라서 막 이제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게 방송의 전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은 인류는 히틀러가 자기 국민들에게 방송하고 그럴 때 그게 이제 최초가 되었던 것이고, 전 국민이 자기 이제 정치 지도자의 목소리를 라디오를 통해서 라이브로 생생하게 들었던 게 이제 최초였던 것입니다. 그전에는 이런 것들이 불가능했습니다. 신문, 방송, 매스미디어 때문에 내셔널리즘이 생긴 것입니다. 지금은 어떠냐? 대중매체라는 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들이 중요한 매체냐? 이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이 유튜브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뉘어져 있고 이 조각으로, 그러면 내셔널리즘, 국가주의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신문 방송으로 유지됐잖아요. 디지털 시대에 우리가 20세기에 배웠던 국가주의적 시스템의 사고가 앞으로 21세기에 살아갈 우리에게, 후손에게 잘 맞을까? 과연 잘 맞을까? 안 맞죠. 당연히. 어색하죠. 당연히 어색하죠. 넷플릭스에서 한국 K-팝 애니메이션이 전 세계를 휩쓸고 어색하고 이상하게 느껴지실 거 아닙니까? 이게 나라 현상이냐 아니냐.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이거 K-팝이거든? 그냥 글로벌 현상이에요. 대한민국이라는 것 때문에 K-팝이 생긴다? 아니거든요. 그냥 내셔널리즘, 진짜 20세기적 사고방식이신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K-팝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이라는 것 때문에 K-팝이 생긴다? 그거 진짜 20세기적인 사고방식인 거고, 내셔널리즘적인 사고방식입니다. 그걸 자꾸 옛날식으로 사고하신 것인다는 겁니다. 그런 사고방식으로 사고를 하시니까, 그러고 사시는 것이에요. 돌이켜보고 거기서 자유로워지지 않으시니까 발전이 없으신 것입니다. 앞으로 점점 세상에 그런 생각하시잖아요. 적응하시기 힘드실 것입니다. 하나 예로 들면요. 의무교육은요. 사람을 임금 노동자로 키우는 구조적인 시스템 중 하나입니다. 산업에 일꾼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출근할 수 있고 열심히 일한다는 이데올로기를 심어주고 가르쳐주고 그러고 나서 보상을 줄게. 이것이 핵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한 부분은 또 말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다음 부분에 하고, 할 말이 많습니다. 잠깐 쉬어가는 타임으로 이재명 대통령님 취임
2달 동안 질주하셨어요. 눈코 뜰 새 없이. 어떠한 언론이든 진보 유튜브든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알아야 명장을 하지. 제가 너무 너나 잘나고 너는 딴 사람들 다 우습겠냐? 네, 우습게 봅니다. 다 자기들만 잘났다고 얘기하면서 분석은 제대로 못하잖아, 나만큼. 듣고 배우시라. 자신의 영육간의 회복을 위해서 고갈된 에너지의 충전을 위해 휴가를 가진 것으로 저는 추론을 해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보였어요. 이 상태에서 더 달려나간다면 한미 정상회담이라든지 국정 운영에 있어서 자신이 집중할 수 있다라는, 그리고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라는 전략적 판단이 흐려질 수 있다라는 전략적 판단하에 8월 2일에 휴가를 떠나신 것으로 저는 봤습니다. 그런데도 이 부분을 캐치는 하지는 못하면서 대통령실 직원들의 휴가 일정 때문에 갔다? 정말 하수 중에 하수 중에 평론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것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읽지도 못하면서 무슨 평론이라고 합니까? 세상 참 편하게 돌아갑니다. 두 번째로는 트럼프에게 보내는 메시지라고 저는 읽혀졌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상이 일개 미국의 정상인 트럼프 한 명을 만나기 위해서 전전긍긍 하는 사람이다? 아니다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저는 그리 하셨다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파이팅 넘치십니다. 역시 내 맘에 쏙 드십니다. 지난번부터도 말씀드렸지만 트럼프, 네가 만나고 싶으면 네가 한국으로 기어와 오라는 식으로 저 이설 정치철학TV는 대한민국 어떤 유튜브에서도 말하지 못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미국에 쩔쩔매냐. 당사자로서 동등하게 거래를 하자. 한 번 주눅 들고 기어 들어가면 다 끝난다. 여러분 아십니까? 외교는 적게는 4에서 5년의 협업을 거치고요. 길게는 수십 년의 공을 들어서 결과물을 획득하는 것이 통상 외교 업무입니다. 그리고 양은 수로 덤벼들면 금세 본심이 탄로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긴 호흡을 갖고 국제 정세를 읽어나가면서 접근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금나와라 뚝딱 식의 날치기 외교, 보여주기 식의 의전 외교는 얕은 자들이나 하는 국제 외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교를 총성 없는 전쟁이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여유롭게 이재명 대통령의 휴가를 그래서 갔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트럼프와 미국에서도 정상회담을 앞둔 이 상황에서 보고를 받았을 리 만무합니다.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아주 의도적인 행보라는 점에서 보통이 아니다 라는 인상을 남겨주는데 성공을 했다. 상태 분석을 놓고 보았을 때 아주 잘하셨다. 저는 칭찬해드리고 싶습니다. 저 이설도 이런 식으로 대내에 사업관계를 진행할 때는 그렇게 합니다. 간단해 보이지 않다라는 입지를 선점한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아주 잘하셨습니다. 대통령님. 최고. 그 중에 이제 공직 사회에 숨통을 틔우게 해주기 위한 부분은 이제 의도적인 휴가 부분은 지극히 일부라는 것은 말씀드리지 않을 수는 없다. 그런데 무슨 이제 숙명 방송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는
개성도 없고 아가리 똥내 나는 해설도 아니고 낭독 수준의 방송 다반사 아닙니까? 솔직한 얘기로 이재명 대통령님의 방송은 여기가 근원지입니다. 향후 앞으로 5년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도 그것도 성공적으로 끌고 나가는 데 있어서 몇 년 전부터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대한민국의 헌정사에서 유례없는 성공적인 정권을 만들기 위해서 이재명 정권에 있어서 정말 인적 보강을 위한 큰 그림을 그리셔야 한다라고 지난 시간부터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인재풀을 다시 한번 큰 그림으로 대잡고 그려 나가셔야 한다라고 구체적인 구상 방법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다시 한번 충원 드리는 바입니다. 이 점은 저도 항상 고수하는 바인데요. 항상 인재를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해서 채워 넣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누구보다도 입이 무겁고 행동에 엄중한 사람으로. 그러기 위해서는 대통령실, 내각에 있지만 그 인맥풀로 대한민국을 선진국 반열에 최강국으로 만들어낼 수 있느냐는 의문점으로 대통령의 잠재적 구상을 따라오지 못하기 때문에 걱정이 돼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이 구상을 못 따라온다. 국정 분야별로 그리고 사건 사고에 대한 이슈를 전체 각 계층 전문가들로 포섭하셔서 대통령의 실수를 사전에 예고할 수 있고 대통령의 본의 아닌 질주를 막을 수도 있고 국정 운영의 허점을 보완해 줄 수도 있는 최고의 인재풀로 구성하셔서 대통령의 자문기구를 반드시 운영하시길 강력히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어드바이스 그룹을 비밀스럽게 청와대에 이제 옮겨가시면 반드시 24시간 상주시키셔서 시간이 되실 때마다 자문을 구하시고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스터디 그룹도 반드시 따로 만드셔서 관리하셔라. 여기에는 저 개인적으로는 김주환 정신과 전문 박사님도 하고 사회학과를 전문으로 형사법계나 이런 쓴소리를 낼 수 있는 그 전부터도 말씀드렸지만 배상훈 박사님도 추천해 드리는 바입니다. 인재풀 적어도 이제 철학 공부도 함께 하셨던 박찬욱 감독님도 도움이 되실 것 같고 대중음악가로서는 실질적인 공연 무대도 직접 진도 지휘했고 작사 작곡은 물론이고 대중가수가 본업이기도 하지만 공연 문화, 예술 방식 모두 다 섭렵하고 있는 싸이 추천하는 바입니다. 너무 이제 지극히 개인적이다. 그리고 당원에 의한 정당일 때 민주당은 집권을 그동안 당원 중심 대중정당을 해왔는데 지난 토요일 당대표 선출 과정을 보면 올드 좌파의 단결로 인한 그동안 이재명 전 대표 당시 올드 운동권 포함 좌파들의 몰락으로 뼈를 못 추리고 있던 민주당이 정청래 의원의 당대표가 집권 당대표에 당선됨과 동시에 민주당의 내부 조직적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소위 올드 좌파라고 일컬어지는 이들과 함께 당심을 앞세운 정청래 후보의 공약이 먹혔다라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은 걱정도 되면서도 기대가 되는 민주당이라는 것입니다.
정청래 대표 나름대로의 독립적인 행보가 예상되는 가운데 대통령과 집권 여당은 수직적 관계를 갖고 있다라는 고정관념이었으나 이재명 대통령과 집권 여당이라는 관계를 아예 떼어놓고 진행시킬 수 있다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도 볼 수 있다라는 장점을 해석할 수도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국정 운영을 하는 비서실장 국무총리는 이 점을 잘 활용해서 정청래를 컨트롤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고 싶다라는 점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재명 대통령님은 정청래를 견제하기 위한 강압적인 수단을 쓸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민주적인 대통령이라는 점에서 정청래가 국민주권 정당이라는 이름과 당원 주권의 이름으로 선출된 정청래의 이 점을 잘 활용하셔서, 그리고 민주당의 이러한 당심에 올라타서 민주당 당대표가 된 정청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거수기 당대표로 만들어 버리면 될 것이다 라고 조언 드리고 싶습니다. 두고 보세요. 긍정적인 의미로는 대통령과 독립적인 당원을 활용한 정치를 할 것입니다. 대통령과 국정위원에게는 다소 난해한 상황으로 들어갈 수는 있지만 이 점을 장점으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전 예고는 스피치 정도로 여러분께 말씀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번 관세 협상을 통해서 느낀 게 일부 보수 참칭 극우 10% 극우 보수는 정말 매국노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수들이 생산해온 관세 협상에 대한 프로포겐이다. 그것은 허구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그것이 왜 잘못되었냐? 이제 트럼프가 이재명 대통령이 좌파, 중국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관세 협상에 불이익을 받았을 것이다 라고 한 것이 대표적인 프로포겐 중 하나 아닙니까? 근데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이번 관세 협상에 단번에 드러났다라는 것입니다. 캐나다는 미국의 파이브 아이즈라고 해서 미국의 1급 동맹국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미국에 대해 정보, 안보, 국가에 대해 공유하는 탑 시크릿도 공유하는 동맹국입니다. 이 두 나라는 자유보유 무역 동맹도 체결된 국가입니다. 미국, 캐나다는요, 그럼에도 이번 관세 협상에서는 35%까지 맞았습니다. 1급 동맹국이요. 트럼프는 동맹이냐 아니냐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전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비즈니스를 가장한 패밀리, 레터 오브 크레디트라니까요. 오로지 머니. 그 다음에 대만 집권당이 국민당인데요. 이 친중당입니다. 여소야대. 여기에 무지하게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이념이 중요하다면 지정학적으로 요새인 대만을 도와줘야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대만을 동맹으로서 도와주지 않고 투자 안 한다라고 하니까요. 관세 협상에서 20%를 때렸습니다. 제가 이 말을 했거든요. 대통령님 완전 잘했다고? 그랬더니 제 주변 사람이 하는 말이 용산 대통령실 정책실장보다 제가 더 설명을 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맙다라고 했어요. 대만은 친미 국가입니다. 공식적인 동맹 조약을 맺진 않았어도요. 미국의 대만 동맹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동맹 조약과도 마찬가지인데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트럼프가 이념을 중요시하고 동맹을 중요시한다면요. 대만, 캐나다는 봐줘야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극우 꼴보수들은 그런 것들 다 알면서도 그냥 친중, 친러, 좌파라고 올라매면서 협상력을 떨어뜨려 버리려고 합니다. 여기에 한몫 더하는 좌파 매체, 신문사나 레거시 미디어도 한몫했습니다. 밑발 깔기식의 기사들로 극우 꼴보수와 함께 손을 잡고 이재명 정권의
성과에 대해서는 하찮게 보는 듯 매국노 짓을 했습니다. 그들은 매국노입니다. 관세 협상에서 매국노 행위를 했습니다.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이 같은 행동에 대해서 미리 기획하고 돈으로 매수된 이후 모수탄과 오고 가고 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알고 있다라고 봅니다. 모수탄이라는 사람은 모를지라도 이러한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한국을 오고 가고 하면서 윤석열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지고 협상에 대해서 레버리지를 사용했다. 그러고도 남을 트럼프니까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돈을 들이지 않고 한국의 국내 꼴 보수들이 레거스 미디어와 함께 공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관세 협상 후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이재명 선거 당선을 축하한다라고 씨부렸습니다. 트럼프가 가짱게. 트럼프 지 아버지한테 배운 협상 방법을 철저하게 위대한 미국을 만들겠다라는 심리적 고찰을 인용하면서 사용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해석이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이재명 대통령님께서는 초조해 하지 마시라. 협상하지 마라. 만나러도 가지 마시라 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빈말로 들으시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앞에 이제 가로 마태 박사 얘기하다가 잠깐 이 얘기를 했는데요. 힘들어서 잠깐 쉬었고 2부는 곧 이어서 가겠습니다. 오늘 너무 한꺼번에 많은 말을 몰아서 했더니 힘들고 이어서 이제 가로 마태 박사 얘기는 이어서 할 건데요. 제목은 착한데 힘든 사람들 얘기를 할게요. 트라우마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이번 경선을 통해서 우리 민주진영의 분들이 트라우마를 많이 겪고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많이 아팠고 좀 아셔야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상은 준비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